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 안녕하세요. 저는 문나연 변호사고요. 저는 김작입니다. 11월은 학생들은 학생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나름 바쁜 달이라고 합니다. 먼저 학생들은 11월 중순에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있다 보니까 시험 준비와 입시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다고 하고요. 선생님들은 이 시기에 학생부를 정리하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은 12월에 총회가 있다 보니까 학기 마무리로 바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다른 때와 달리 마음의 여유를 갖는 나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황금나팔 11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알아보는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도 준비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지난 2017년 인천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미제 사건 중 범인 한 명이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네, 지난 2017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여성이 남성 2명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한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6년 만인 지난해에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한 남성이 붙잡혔어요. 이 남자의 DNA가 그런데 2017년 인천 문학경기장 성폭행 사건 범인인 그 DNA와 같은 거였어요. 오, 다행이네요. 잡혀서.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남성으로부터 여러 진술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공범을 찾았고 경기도의 한 여자 고등학교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까지 밝혀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바로 체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성폭력 가해자가 다른 학교도 아니고요. 여자 고등학교 행정공무원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여고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근무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데요.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건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요즘 여고생들 교복을 굉장히 짧게 입고 다닌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나마 학교에 있으니까 여학생들만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교에 성폭력 가해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번에 잡힌 이 남자가 이 고등학교에서 7년간 근무한 직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 해인 2018년부터 이 여자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하고 그 다음 해에 옮긴 거예요. 그것도 여자 고등학교로요.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행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면접은 안 보냐라고 묻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폭력 가해자라고 해서 모든 일상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전과 기록이 없었다면 채용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걸러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외로 성폭력 가해자들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흠잡을 수 없이 정상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고 얼굴에 그렇다고 성폭력 가해자라고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학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요.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맡진 않았다. 그리고 학교에 성범죄를 지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우리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 더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이제 학교에 근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었을 거고요. 네. 학교 측도 이제 채용 시에 이력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번에 이제 잡힌 이 분 말고 예. 또 다른 공범. 예. 그러니까 그 2017년도에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이제 그 잡혔고 다시 또 요번에 그 2017년도 말고요. 요번에 또 문제가 됐던 이 분이 전직 학교 행정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분도 공무원이라는 예, 거죠?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변호사님? 성범죄로 기소가 되면 공무원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신분 배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해임이나 파면 정도의 징계를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성폭력 처벌법으로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연퇴직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 공무원이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건 중대범죄라고 그렇죠. 들었었는데 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성범죄자와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는 성범죄자가 학교 500m 내에 거주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일명 제시카 법인데요. 2005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법이에요. 9세 소녀를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납치를 했고 그래서 성폭행을 한 후에 살해를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 25년형의 형량을 부과하고 있고요. 25년이요? 예, 최소. 출소 후에는 평생 위치 추적, 정자 장치 부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리고 학교나 공원 등의 아동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에는 거주 자체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성범죄자가 된다고 하면 인생이 끝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제시카법을 이제 추진하겠다. 그 한국만의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들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2023년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이제 공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시카법 시행 이후에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제한되면서 노숙자가 증가하고 성범죄자들의 거주 가능 지역이 부족해지면서 이들이 특정 지역으로 몰렸어요. 그러면서 지역 격차가 나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도 좀 더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라는 의견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회에 있는 거예요. 보류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여성가족부로부터 혹시 고지 정보서라고 받아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할 경우에 그 우리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안내지를 보내주잖아요. 혹시 문변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받아본 적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성범죄자의 이름이랑 뭐 얼굴이랑 생년월일 등의 같은 정보들이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걱정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며칠 전에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에 성범죄자가 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서 피해 다니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도 이 고지서 발송이 네네. 이제 주민들이 자녀 교육이나 이제 생활 안전에 더 신경 쓰게 되면서 범죄 예방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평가도 돌고 있다고 해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네.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솔직히 처음에 여고에서 성범죄를 지은 직원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긴 했는데, 계속 이 기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네. 예, 다행히 이 학교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잡힌 일로 해서 뭐 계셨다고 해서 이렇게 뭐 더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행정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일하시는 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학교 일에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네. 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이번에 얘기할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이번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네. 이제 학교에서 네. 아이들이 친구에게 네. 도둑이야라고 이야기한 것이 과연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전후 사정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사건은 꼭 전후 사정을 들어봐야 하는데 네네. 작가님 판단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네. A군은 네. 지난해 11월 네. 친구 B군이 잃어버린 고가의 무선 이어폰이 네. C군의 가방에서 발견되자 도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A군의 입장에서 네. 친구가 잊어버렸던 그 휴대폰이 다른 친구의 가방에서 나왔으니까 제 도둑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는 네네. A군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고 네. 인천의 모 교육지원청은 올해 2월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이야라고 얘기했던 예. 예, 그 물건을 잃어버린 학생이 아니라 네. 예, 잃어버린 친구의 예, 그 친구가 이제 예. 도둑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의위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 사이 이제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C군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다른 누군가가 그 가방에, 그러니까 B군의 가방에 에어팟을 넣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가방에서 그 무선 이어폰이 예. 발견됐던 이 억울한 친구. 네. 예, 이 친구가 도둑이라는 그러니까 도둑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일 학교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 그렇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네네. 뭐 지갑이 없어졌다, 네네. CDP가 없어졌다 네. 이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복도에 CCTV가 있으니까 좀 괜찮나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교실에서 발생하니까 네. 학생의 절도 행각을 포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도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는 정말 내 친구의 소중한 그 물건이 네. 다른 친구 가방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도둑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말 자체가 이제 학폭에 걸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떤 징계를 받은 건가요? A 학생은 이제 네.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촉 금지, 보복 금지, 그리고 특별 교육 2시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A 학생이 지금 네. 얘기했던 그 도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학생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A 학생도 너무 억울해하니 네. 이제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네. A 학생은 나는 C군에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죠. 예, 진술이 이제 엇갈리는 건데 네네. 그리고 교육청의 처분이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네.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폭에서는 A라는 친구가
그 에어팟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게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문제가 된 건데 네. 법원에서는 난 도둑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나요? 서로 다른 네. 진술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법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이 이렇게 다른 경우는 이 사건과 같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많이 흥분된 상태이고 또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그리고 과장되게 왜곡해서 좀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재판부는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두고 네.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목격자들도 모르겠다. 네. 네. 만약에 A군이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면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A군이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네.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친구에게 만약에요. 네. 친구에게 도둑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했다면 제 도둑이야 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예. 네.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고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판결인 것 같아요. 현명한 판결이라고 보이죠? 예. 요즘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학폭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네. 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학교폭력 여부는 이제 발언의 의도랑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처럼 친구의 잃어버린 물건이 다른 학생 가방에서 발견된 상황에서 이제 화가 난 친구가 도둑이라고 말한 것은 좀 너무 즉흥적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특정인에 대해 고의로 이제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모욕할 의도가 있었다면 또 학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학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도가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건지 우리 모두 좀 한 번씩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친구. 문병 김작의 황금나팔.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 이번에는 기독교계에 있는 사립학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션 스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계의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퀴즈 대회와 성가 합창 대회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 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목적상 일부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종교적 활동 너무 강요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학생의 종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여중 여고를 미션 스쿨 나오셨어요? 비슷한 곳을 나왔죠. 저는 천주교 쪽이 곳에서 나왔는데 전혀 저는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의 자유를 침범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린 이런 권고가
지금 요번에 문제가 됐던 그 네. 기독교계에 있는 이 학교에 대한 권고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2015년도에 학생의 동의 없이 예배를 운영하고 학교의 종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중고등학교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측의 입장에서도 이런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고등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 스쿨이고 네. 그런 사실을 이제 학교 안내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알렸고 네.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지원했다면서 학교 종교 과목 운영과 뭐 예배 종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로 종교 활동을 학교 중에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시 교육청 학교 인권 옹호관의 말에 따르면요. 네. 종교 과목 이외에 각종 예배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연간 약 22회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22회 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네. 이제 종교 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성경 퀴즈 대회, 성가 합창 대회와 같은 교내 대회도 이제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특성상 이제 참여 과정에서 해당 종교 교리에 대한 학습이나 아니면 찬양 행위를 반복할 수 없는 성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연간 약 22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연 22회 정도라고 하면 한 달에 2-3번 정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기독교 신자에게는 정말 좋겠지만 그 종교가 다른 상황에선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도 네.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는 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교의 자유는 이제 개인의 신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권 없이 이제 정기적으로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은 이게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또 바쁜 학업과 스케줄이 있는데 종교 활동까지 강제해서 참여한다면 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여유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네.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이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좀 가지고 왔어요. 예. 우선 제이땡땡이신 분은 예.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건 잘못이지. 그럼 지금부터 그 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도록 하던. 다시 할게요. 댓글. 닉네임 M으로 시작하는 분은요. 기독교 고등학교에 갔으면 학교 법칙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찬송 경연대회가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찬송 경연대회가 솔직히 잘못인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찬송가도 하나의 노래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택권 없이 무조건 다 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션 학교에 갔으면 학교의 법칙을 따르는 거는 또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솔직히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닉네임 K로 시작하는 분의 이야기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신앙도 없는 학생을 부모가 미션 스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제로 보낸 것이 부작용이지 않냐. 본인의 동의를 받고 입학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입학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향후 본인이 또 무종교의 자유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의 규칙 맞게끔
예, 학생들을 맞춰 가야 되는 게 네.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신앙도 없는 학생을 부모가 미션 학교에 보내는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은 미션 스쿨이 지향하는 부분이 그 선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 무신앙인 학생들이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더 원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는 신앙이 없는 학생들이 다니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해요. 그렇죠. 미션 네. 사업의 일환으로서 또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Q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요. 네. 미션 스쿨은 기독교 신자들만 갈 수 있게 규정을 바꿔봐라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솔직히 이렇게 되면 네. 솔직히 다른 분들 같은 경우 항의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기독교 신자만 가게끔 하는 거는 그렇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교육의 공공성 부분도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교육기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종교만을 그럼 위한 거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교육적인 지원 부분에도 차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좀 내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의견이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저희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청취자 입장에서는 뭐지? 문변하고 김작이 우리의 이야기에 토를 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적절한 안내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저희들의 생각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닉네임 C로 이제 시작하는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릴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예, 불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통 있는 미션 스쿨인 걸 알고 심지어 종교가 달라도 바른 교육에 대한 신뢰로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10년 이상을 미션 스쿨에 다녔지만 참 믿음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이 학교는 이번에 또 한 번 그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공고를 받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학교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할 것인지, 예, 문면의 생각은 어떤가요? 미션 스쿨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네. 종교교육의 의미를 살리려는 학교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인권센터로부터 이제 권고를 받은 이상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좀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거나 종교와 무관한 대안 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려하는 좀 균형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 구제 신청을 한 사람이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학교 측에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원활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죠? 이번 소식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A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탈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녀의 학폭 사건 드디어 학부모의 정치 발목을 잡은 상황이네요. 네. 네. 지난 7월이었는데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이제 과자와 모래를 섞여서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면서 몸을 짓누르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를 나섰고요. 학교 폭력 사실을 이제 확인한 뒤에 최근 학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학급 교체 조치를 했고 가담 정도가 좀 덜한 학생 1명에게는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봉상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 사과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A씨 의원은 자녀가 학폭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서가문을 통해서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큰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학생과 그리고 가족, 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해결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커피소녀가 부릅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 네, 이 시간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에서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수원 지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문변이 지금 수원에 살잖아요. 네. 수원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수원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이제 네.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화양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1개 초등학교에 설치를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수원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을 보면 다 이제 바닥에 보행 신호등이 네. 설치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바닥형 보행 신호등 다른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그 횡단보도 바로 발 앞에 네. 예, 파랗고 빨간 네. 실선이 이렇게 좀 네. 보이잖아요. 그걸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운동회 때 꼭 누가 줄 잡고 있는 것처럼. 네. 네,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 학교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2022년도쯤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 생겼었거든요. 예, 그러고 보니까 수원시가 좀 빠르네요. 그렇죠. 네. 예. 그 바닥형 보행 신호등, 바닥만 보고 다니는 아이들에겐 정말 좋은 설치물인 것 같아요. 네. 이 바닥형 보행 신호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네네.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켜지면 네. 바닥형 보행 신호등도 켜지는데 네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보행자도 신호를 인지해서 좋지만 네. 이 보행 신호등에 LED를 이제 매립해서 야간 운전자들이 네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보행자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운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보행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밟으면 소리도 나잖아요. 네. 네. 보행 신호등을 기준으로 도로 안쪽에 네. 무단 횡단 금지를 알리는 사인 블록을 설치해서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행 신호등도 참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그 수원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사업 있잖아요. 네. 예, 이것도 정말 좋은 예방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현재 매원초등학교하고 이제 효동초등학교, 곡정초등학교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요. 네. 우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18년에는 225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2,38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많이요? 네. 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계속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지역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행정은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수원 지역에만 나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통구 광교 호수공원에 위치한 매원초등학교하고 메탄로에 위치한 그 효동초등학교, 그리고 건성구에 위치한 곡정초등학교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도 그렇지만 수원에서 가까운 하성시에서도 네.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운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문교는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잘 알죠. 좀 매일같이 경기도 학교들을 다니는 변호사니까요. 아, 괜한 질문이었나요? 제가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를 갔는데 네. 학교 앞 횡단보도 옆으로 네. 아파트 주차 안전 출입바 같은 것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아, 화성시의 웬만한 초등학교 앞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학교들 앞에 그 안전생이라고 해서 네. 학교 근처에서 이제 그 노란 조끼를 입고 네. 깃발을 이렇게 들어서 통행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스마트 스쿨존 안전 보행 안전 시스템이 해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 선생님들은 등굣길에만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학교 앞 교통사고는 등굣길보다 하굣길에 더 많이 발생되는데요. 네. 이 점에서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화성시에서 작년에 일주일 동안요. 네. 등하교 시간대에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앞 횡단보도 7곳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사례를 조사했었대요. 설치 전에는 141건이었는데 설치 후에는 4건으로 약 9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무단횡단 사례가 96%나 줄었다는 건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효과가 있는 예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아이들이 서 있었을 때 네. 예, 이 보행 안전 시스템이 예. 가동이 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예, 사람들이 없을 때 네. 예. 전력 낭비 아닌가요? 그래도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전력 낭비보다 안전, 사람의 생명과 그렇죠. 예, 한 명이라도 사고 나는 일이 없는 사고율이 네.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하긴 예. 하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부천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부천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이제 주변을 살피지 않는 일명 어린이 스무비족. 문변 혹시 스무비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는 네. 처음 들어가서 얼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보느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을 스몬비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네. 네, 부천시에서는 횡단보도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먼저 핸드폰에다가 앱을 먼저 깔아둡니다. 그러면 그 앱에 깔려 있는 부분에서 그 앱 정보를 통해서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보행자 녹색 신호가 이제 떴을 때는 일시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이 차단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순간 핸드폰을 더 만질 수도 있던 왜 안 되지 갑자기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웹을 지으면 예.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그 키즈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학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폰을 제어할 수 있지만 네. 솔직히 고학년은 솔직히 자신이 웹 관리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서비스는 학교에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알림톡으로 부모님께 알려주잖아요. 네네.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가 부천 사니까 주변에 지금 이걸 시행 사업하고 있는 네. 시범 운영하고 있는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학부모한테 물어봤어요. 네. 혹시 알고 있니? 라고 예.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아, 네, 문변의 이야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서 홍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바닥형 보행 신호등, 그리고 스마트 스쿨존 안전 시스템, 그리고 횡단보도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것들은 솔직히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네.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 네. 그러니까 학부모와 자녀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네네. 좀 아이를 데리고 네네. 하는 것을 좀 말해본다면 네. 우선 안전 보행 교육, 집에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요. 네네. 그리고 좀 함께 나가서 네네.
그걸 안전 산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안전 산책을 주 1회씩은 지금은 어리니까 주 1회씩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호등 준수나 뭐 네. 정지 후에 좌우 살피기 또 어린이들은 손 들고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꼭 엄마도 손을 들라고 하잖아요. 부끄럽게. 네. 근데 그게 3살 버릇이 어딘 간다고. 저희 아이가 3살부터 손 들고 다니는데 네. 지금 10살인데도 예.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다녀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이가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않으니까. 네, 예. 근데 손을 들면 버스에서도 보니까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거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아이한테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는 길을 건널 때 뛰지 않는 거.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차든 사람이든 좀 빨리 달리지 않으면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도 천천히, 사람도 천천히 달리면은 사고에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한테 길에서는 뛰지 말아라라고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얘기하신 걸 제가 조금만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네. 해드리면 초등학교 하굣길에요. 네. 아이들이 하교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좀 늦게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예.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엄마가 왜 안 오지? 기다리다가 갑자기 건너편에 엄마가 있으면 아, 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네. 정말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초 교통사고 안전 그 품목 중에서 굉장히 히트를 친 품목이 있었다고 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스쿨존 반사 키링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카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모양이 참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그 색상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운전자 눈에 잘 띄는 색상이라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옐로우 카드가 네. 빛을 반사해서 어린이가 멀리 있어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광 반사 소재의 산사 용품이나 액세서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특히 북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겨울철이 길고 날씨가 어두운 시간대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사 소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또 의무화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멀리서도 이제 운전자에게 식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하나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이 가방에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밤에 불을 끄고 그 핸드폰 그 손전등 기능 있잖아요. 네. 그걸로 비춰보니까 진짜 눈이 부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눈에 확 뜰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안도감이 들었는데 이 제품이 정말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밤에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어른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예. 술 마시는 우리 아빠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이것만을 기억하자고요에서는 학교와 교통사고 예방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아동 사망사고 1위가 질병이 아닌 교통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중에서 보행 중 사고가 5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안전사고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무진의 신호등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바로 서야 아이들의 생각이 바로 섭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배정이었고요. 저는 문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